안녕하십니까. 근본 시간에는 제2장 자동차 흡배기장치 튜닝 실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주차량기술감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근본 수업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점검할 수가 있고 튜닝 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장착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배기장치 튜닝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선정하고 장착하여 시험하기인데, 우리가 점검할 때는 자동차 정비 지침서를 참고해서 점검하여 주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신 다음에 튜닝 항목을 선정하실 때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범위 내에서 튜닝 사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튜닝을 사양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신 다음에 장착하여 시험하고, 시험하신 다음에 우리가 장착 튜닝 전후의 성능을 비교하시고 규제의 적합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사용자한테 우리가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튜닝 계획하기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보면 파트별 점검하기가 있고, 흡배기 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흡배기 장치의 튜닝 항목 선정하고 그냥 구상하기 쪽으로 하는데, 우리 파트별 점검하기 쪽에서 세부사항으로 알아보면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가변 흡기 시스템, 우리가 VI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흡기 시스템의 위치 센서, 그 다음에 그 센서에 대한 접지선, 그 다음 매니폴드의 모터 단품, 트로틀 바위 점검하기, 즉 이와 같이 파트 점검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흡기장치 튜닝에서 요구서에 이제 위에를 점검하신 파트를 점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 요구의 사양서를 작성하기는 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튜닝 항목을 선정해서 방법을 구상하기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흡기다기관을 파트별 점검하기에서 흡기다기관을 점검하는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다기관을 점검하실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지수를 참고해서 점검하고 진단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흡기다기관 점검할 때 흡기다기관 우리가 진공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튜닝에서는 가솔린 자동차는 흡기 매니폴드에 진공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진공값을 잘 설정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진공 점검하신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기록표에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디젤 자동차는 우리가 진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터보 압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되고, 지금 본 항목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는 우리가 흡기 매니폴드의 진공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파트별 점검하기에서 이제 가변 흡기 시스템 점검하는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장에서 알아본 내용과 같이 정비 지침서를 참고해서 점검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신 다음에 점검 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되고, 점검하실 때 그 가변 흡기 시스템이 지금 교재에 진공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자동차는 또 모터식도 전기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는 챕터에서는 진공식이니까 진공식에서 거버너와 솔리노이드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셔서 기록부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조금 전에 진공식에서는 보면 항시 진공식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나 그 작동하는 영역에 맞춰서 컴퓨터가 솔리노이드를 작동시킵니다. 솔리노이드를 온오프 시키는데, 그 솔리노이드의 접지선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선 점검하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고, 지금 앞에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듯이 접지선을 점검하여 주셔야 됩니다. 전기에서 센서에서 마찬가지인데 접지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자동차는 전기 회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약간의 조그마한 전압에도, 아주 낮은 전압에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접지선을 잘 점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지선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선을 점검할 때는 교재에 나온 내용과 같이 단자가 4선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신 다음에 위치 센서 커넥터를 탈거하시고 다시 점화 스위치를 온하셔서 위치 센서 터미널 배선 쪽에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번과 차체 사이의 전압을 점검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전원 5번과 전원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나오는 전원과 그 차체 부분의 어스 사이의 전압을 점검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볼테이지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12V가 나오면 12V로 공급하면 12V가 나올 것이고 5V를 공급하면 5V가 나올 것입니다. 즉 공급하는 전원과 차체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지 점검하시고 그 다음 위치 센서 배선 쪽 터미널 1과 그 다음에 그 3번 사이에 전압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번과 차체를 점검했을 때 만약에 1번에 12V를 공급하여 줬다라고 하면 1번과 차체 사이의 전압을 점검하면 12V가 검출되겠죠. 그 다음 아래사항에 보면 1번과 3번 터미널을 전압을 점검했을 때 똑같이 12V와 그냥 위의 사항과 아래 사항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번과 차체 사이에는 12V가 존재하고 다시 1번과 3번 사이의 전압을 점검했을 때 12V가 아닌 11.5V가 잡힌다라고 하면 중간에 전압 차이가 0.5V 즉 500mV의 전압이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어디가 잘못인가요? 공급되는 전원은 12V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3번 단자에서부터 우리가 차체에 어디에는 어스, 와이어링의 어스가 저항이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 즉 이번 챕터의 파트별 점검하기에서 접지선 점검하기입니다. 특히 요즘 자동차는 접지선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기는 흐를 때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저항이 발생하면 전기는 잘 못 흐르는 것이거든요. 전기가 잘 못 흐르면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되면 조금 전에 솔리노이드가 정상적으로 자석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솔리노이드가 원활하게 작동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선 점검하기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문에나 아니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정상값은 A 채널,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교재 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A 현상, 즉 1번과 접지선을 점검했을 때와 B, 1번과 3번 터미널을 점검했을 때 전압 차이가 200mV, 즉 0.2V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접지선을 점검한 다음에 기록부에 좀 작성하여 주시고 그 다음 가변흡기 매니폴드 모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커넥터를 보셨고 이제 모터가 이제 앞에 온오프 되고 있는데 그 모터 점검하기입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가변흡기 모터를 분리한 다음에 커넥터를 분리하시고 가변 모터 단품 측에서 터미널 1과 2의 저항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모터를 온하고 모터 커넥터 쪽에 1과 2의 전압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모터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와서 모터를 점검하실 때 보면 모터가 여닫히게 되죠. 그러면 모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컴퓨터 쪽에서 이슈즈에 제어하는 선에서 전압이 공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점화 스위치 오프한 뒤에 모터 커넥터 분리하고 모터 단품 쪽 터미널 1과 2의 저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모터 코일의 내부의 코일이 솔리노이드 코일이 우리가
단선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적당한 저항이 나와야 되고, 저항이 안 나오면 모터 내부에 코일이 단선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터 커넥터 쪽에 터미널의 공급, 터미널 쪽에 1과 2의 전압을 점검한다는 것은 제어 컨트롤러 쪽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 단품은 이렇게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트로틀 바디 점검입니다. 파트에서 트로틀 바디 쪽에 보면 정비 지침서를 참고해서 트로틀 바디를 점검 후 점검 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시고, 트로틀 바디 분해 점검 시 분해 순서 및 작업 상황에 맞게 분해 조립하여 주시고,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서 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점검하신 다음에 조립 시 계속해서 항상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시고, 조일 때 조임 토크는 요즘 정상값으로 체결하여 주셔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특히 플라스틱도 많고 알루미늄도 많기 때문에 제 토크로 정확하게 조여 주시는 일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트로틀 밸브 주변에 붙어 있는 ISC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해서 공전 속도 조절기이고요. ISC 밸브의 오염도를 확인하시고 TPS 센서 및 저항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IG 온 후에 TPS 전압 및 시그널의 노이즈가 발견되는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파형을 점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지침서의 규정값과 듀티비를 확인하셔서 ISC의 듀티비가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공전시나 어떤 부하를 줬을 때 듀티값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ISC가 3선짜리 ISC이고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우리가 ISC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3선짜리 ISC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급 자동차에서는 ETC라고 해서 트로틀 밸브를 3상 모터를 제어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ISC를 써서 공전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ISC를 점검하실 때는 ISC의 듀티가 잘 나오는지, 또 트로틀 바디에 붙어있는 TPS가 우리가 가감속을 할 때 혹시 TPS 값이 변화할 때 중간에 노이즈는 없는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튜닝 사양서를 작성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합당한 튜닝 항목을 고르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튜닝 사양서 작성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양서 작성하실 때 성능 조건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설계 요구에 맞는 사양서를 작성하시고, 사양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튜닝 부품과 시스템의 재원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쪽을 이제 튜닝하실 건지 선정하신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튜닝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흡입 공기량 센서의 특성도 파악하셔야 하고, 매니폴드의 최적을 최적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니폴드의 최적은 각 기통 배기량의 정배수가 되도록 하시는 게 최적화입니다. 그 다음 공기 흐름의 저항과 관성도 계산하셔야 되고, 에어컨의 위치, 다시 우리가 개론에서도 여러 번 공부하셨는데, 에어컨의 위치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와류가 없는 곳이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통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을 차단하여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에어 통로는 형상과 길이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튜닝하실 때 배기 쪽에 튜닝해서 보면 튜닝하실 때 최저 지상고를 우리가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배기 매니폴드의 설치 공간도 이제 좀 확보하여 주셔야 하고, 관련 부품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여 주시는 게 항목 선정의 기본 사항입니다. 항목 선정하려면 이제 튜닝하는 방법을 이제 하셔야 하는데, 튜닝을 하는 방법을 구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 중에 흡입 공기량을 이제 어떻게
이제 증대시킬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면 1. 흡기 매니폴드의 길이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다음 흡기 매니폴드의 포트가지의 매니폴드에서 흡기 포트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흡기 매니폴드가 포트 가공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튜닝 에어클리너가 장착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주셔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배기 쪽으로 보면 배기 매니폴드의 직경을 가공할 수 있는지, 그러면 배기 매니폴드 직공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구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상해서 배기 매니폴드의 어떤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인젝트 효과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접합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흡기 장치 쪽에서 보면 안전 적합성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면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상의 흡배기 튜닝 항목의 범위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가 출력이 좋더라 해도 모든 법규상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에 적합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엔진 동력계에 의한 성능을 실험을 수행하여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다 끝나면 이제는 튜닝 장치를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에어클리너 튜닝 장착하기 쪽을 한번 알아보고 흡배기 장치의 튜닝 시험하기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하기 쪽에 가보면 출력 성능, 배출가스 연비 시험하기가 있고 샤시 다이나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배기 장치 튜닝 쪽에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우리가 흡배기 장치 에어클리너 장착하는 쪽으로만 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고요. 아래의 글은 ISC 액추에이터를 점검하는 이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진유형입니다. OX 문제이거든요. 이 튜닝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기관 흡기장치 튜닝 작업 시 개셋이 소손되었을 경우 흡기관 내부의 진공도 값은 높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튜닝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표시하라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보시면 개셋이 소손되었을 경우에 진공도 값은 높아진다. 이 튜닝사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혹시 앞에 우리가 이론에서 실무 이론에서도 알아보셨는데, 개셋을 항상 신품으로 교환하셔야 되고, 개셋을 조립할 때는 우리가 규정의 토크로, 정비지침서에 나와 있는 규정의 토크로 조여달라고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 개셋이 혹시 조립을 하다가 소손이 되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어떤 공기가 정상적으로 에어클리너라든지 다른 통로,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가솔린 자동차는 흡기 다계가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합니까? 트로틀 바디는 닫혀 있고 엔진은 돌아가면 엔진에서 공기를 흡입하려고 하고 있고, 트로틀 바디는 닫혀 있으니까 흡기 매니폴드는 항상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이 존재하겠죠. 그 부압이 낮은 값을 보고 우리가 진공도 값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진공도 값이 트로틀 일부는 닫혀 있는데 중간에 흡기 개색이 소손되면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흡기 매니폴드 진공도 값은 대기압과 같이 같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진공도 값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진공도 값은 낮아지고 즉 대기압과 가까워집니다. 답은 틀린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X형, 진유형이기 때문에 X를 표시해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관 흡기 장치에서 엔진 회전수를 고려하여 흡기관의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변화시키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흡기관의 길이를 길게 또는 짧게 변화시키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혹시 무엇이죠?
우리 가변 흡기 시스템 즉 VIS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지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똑같이 진유형입니다. OX 문제이고요. 이 튜닝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변 흡기 시스템의 솔레노이드이며 솔레노이드 코일의 단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항 점검이다. 이 G 튜닝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거든요. 우리가 솔레노이드가 뭐가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는 사실은 영어이잖아요. 외국어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솔레노이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솔레노이드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전자석입니다. 즉 전기를 흘려보내서 자석이 되니까 전자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즉 전자석이고 전자석을 하려면 우리가 코일을 감아놓고 전기를 흘려보내는 곳이잖아요. 코일을 즉 이렇게 감아놓은 것인데 다시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코일, 여러분 혹시 코일 아시죠? 코일이 외래어가 들어가서 그냥 우리나라 말이 된 건데 코일 혹시 코일의 뜻이 뭔가요? 코일은요 감아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을 감아 놓으면 실이 감겨서 실이 코일 모양이고 뭐 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공기를 둘둘둘 감았다 그러면 공기 코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리선을 감았다 그러면 뭐예요? 구리 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코일을 만드는 다음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우리 전자석이 되잖아요. 전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변 흡기 시스템의 솔레노이드죠. 그러면 솔레노이드를 점검하는 방법이거든요. 솔레노이드 코일의 단선 여부예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단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G 튜닝사의 의견의 말씀처럼 우리 저항을 점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정답이 5입니다. 4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F 튜닝사의 의견이다. 진유형입니다. 이제 문제 보시는 푸는 방법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ISC 액추에이터를 점검하는 중이다. ISC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우리 커넥터가 1번, 2번, 3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1번과 2번, 2번과 사이의 저항값은 같아야 한다. 라고 F 튜닝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나요? 틀리나요? ISC 점검하는 중이다. 1번과 2번, 2번과 3번의 저항값은 같아야 한다. 답은 맞습니다. 항상 저 녀석은 같아야 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틀리면 우리가 열리는 전자석이 생기는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열릴 값이 틀려집니다. 5. 아래의 그림은 ISC 액추에이터를 점검하는 이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요. 이 튜닝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실로스코프에 출력되는 파형은 아날로그다. 그럼 오실로스코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래에 한번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파형이 혹시 아날로그인가요? 디지털인가요? 그러면 제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는요, 무엇을 보고 아날로그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 변하는데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디지털은 무엇인가 하면 있냐 없냐고 중간 과정이 없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은 온오프의 개념이고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중간 과정이 1과 0 사이가 있으면 0과 1 사이가 있으면 0.1도 있고요. 중간 0.2도 있고 0.3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은 우리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나와 있는 우리 그림은 우리 무엇일까요? 아날로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녀석은 우리가 디지털 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은 X이고요. 6. 아래의 예문을 읽고
열림 코일의 듀티 값을 답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듀티 값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ISC 액추에이터를 점검하는 중이다. 출력되는 오실로스코프 파형에서 닫힌 코일의 듀티가 65%이면 열린 코일의 듀티는 몇 프로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듀티는 ISC에서 보면 듀티는 열림과 닫힘을 두 녀석을 합하면 열림과 닫힘 값을 합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열린 코일의 듀티를 말하고 있는데 닫힌 코일의 듀티가 65%이니까 100에서 65% 빼면 답은 혹시 얼마일까요? 여기서 닫힌 코일의 듀티가 65%이면 지문에서는 열린 코일의 듀티 값을 답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35%입니다. 7. 아래의 예문을 읽고 ISA 공급 전원의 핀 번호는 그러면 ISA가 지금 3선짜리 핀의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즉 공전 속도 조절기이잖아요. 여기서 공급 전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3선 방식의 ISC 액추에이터를 점검하는 중이다. ISC 액추에이터의 공급 단자는 몇 번 핀인가 라고 했습니다. 혹시 몇 번 핀인가요? 여기서 답은 2번 핀입니다. 우리가 2번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고 보통 우리 승용차가 12V이잖아요. 12V를 2번 단자에 공급하여 주고 1번과 3번 코일이 닫힌 코일과 열린 코일이거든요. 그러면 1번과 3번 코일을 가지고 ECU 컨트롤러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오실로스코프의 닫힌 코일의 듀티를 우리가 65%를 제외하면 열린 코일은 우리가 35%를 여는 것이거든요. 즉 문제 지문에서는 전원 공급 단자는 우리가 2번 단자입니다. 8번 아래의 배기 파이프에 관한 그림이다. 접합부의 각도는 몇 도 이하로 제작해야 배기 효율이 좋은가? 접합부는 우리가 실무에서 이론에서 알아보셨는데 배기 파이프를 튜닝하면서 가장 좋은 튜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튜닝하실 때 접합부에 서로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배기 가스의 이젝트 효과가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접합부의 각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지문에서 접합부의 각도는 효율이 가장 좋은 각도 우리가 지문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각도는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 한번 잘 보시고요.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9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디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변 흡기 시스템은 엔진의 RPM이 고속에서는 흡기 통로의 길이를 길게 하고 저속에서는 짧게 한다 라고 한다. 디튜닝사의 의견이 맞으면 0표 하시고 틀리면 X표 하시라고 했어요. 혹시 가변 흡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제 자동차 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셔서 이제 튜닝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동차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통로가 흡기 매니폴드의 통로가 길면 저속에서 좋고 짧으면 고속에서 좋다라고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어떻게 되나요? 흡기 통로를 길게 하고 저속에서는 짧게 한다고 하면 잘못되는 말이죠. 그렇죠? X입니다. 문제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자 트로틀 밸브를 나타내고 있다. 트로틀 플랩의 열렬함을 검출하여 ECU로 전송하는 센서의 명칭을 기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트로틀 플랩의 열림량을 검출하는 센서의 명칭입니다. 속에 붙어있는 트로틀 플랩, 즉 우리가 속에 움직이는 밸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이죠, 그렇죠? 저게 이제 뭔가 하면 운전자의 의지거든요. 운전자의 의지를 알아야만이 컴퓨터가 뭐 연료량을 제어하든지 아니면 변속기에
뭐 변속 패턴을 단수를 제어한다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자의 의지를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트로틀 플랩은 열리고 닫혀서 엔진의 이제 오르내리지만 RPM이 오르내리지만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서 컴퓨터가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신호 트로틀 플랩의 위치를 아는 센서, 예. TPS 또는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트로틀 밸브 옆에 장착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TPS 또는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문제 11. 아래의 그림은 전자식 트로틀 밸브를 나타내고 있다. 엔진 공전 시에 공기를 바이패스 시켜 공전 속도, 공전 회전수를 조정하는 기구의 명칭을 기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팩트를 짚어보면 공전 회전수를 조정하는 기구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전 속도 조절기죠. 우리나라 말로. 공전 속도 조절기니까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또는 ISC라고도 합니다.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러라고도 합니다. 즉 ISA 또는 공전속도 조절기라고 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자제어 엔진을 나타내고 있다.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검출하여 엔진 이슈의 정보를 전달하는 센서의 명칭을 기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흡입 공기량을 검출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명칭. 흡입 공기량을 검출해서 엔진 컨트롤러,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센서, 무슨 센서예요? 흡입 공기량 센서죠. 그렇죠? 흡입 공기 유량 센서, 즉 에어프로 센서라고 합니다. 우리 AFS라고 하죠. 답은 여러분이 AFS라고 기입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흡입 공기 유량 센서라고 기록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파이프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상고를 고려하여 줘야 한다. 이건 법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최저 지상고가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최저 지상고가 몇 미리 이상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지문의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시면 최저 지상고고요. 최저 지상고가 몇 미리 이상 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몇 미리일까요? 예, 이건 120mm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C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를 사용하는 엔진에서 간접 계측입니다. 공기 유량은 직접 계측이 있고 간접 계측이 있거든요. 그럼 간접 계측을 사용하는 엔진에서 흡기 매니폴드 조립 시에 조임 토크가 약하여 외부로부터 공기가 흡입 매니폴드로 유입되었을 경우에 공기 유량 센서에 출력되는 전압은 높아진다 라고 한다. 맞는지 틀리는지 진위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면 간접 계측이고요. 외부로부터 공기가 흡기 매니폴드 유입되었을 경우에 공기 유량 센서의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그럼 간접 계측이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우리가 맵 센서라고 하는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니폴드의 진정한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가솔린 자동차는 매니폴드의 압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튜닝 실무에서 처음에 알아보셨듯이 매니폴드의 진공도 값 알아보셨잖아요. 매니폴드의 진공도는 항상 가솔린 엔진은 트로틀 밸브가 닫혀 있기 때문에 엔진을 흡입하려고 하고 트로틀 밸브가 닫혀 있으니까 항상 낮은 진공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부분 진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지 탱크 내부에는. 그런데 트로틀 밸브는 닫혀 있는데 외부에서 공기가 계속해서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대기압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간접 계측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맵 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맵 센서가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했고 맵 센서의 계측의 원리는 우리가 피에조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에조 소자는 우리나라 말로 앞전 소자라고 하고 있고 앞전 소자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압력이 즉 압력을 가해도 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압력을 제거해도 즉 압축해도 전기가 발생하고요. 인장해도 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그게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압전소자고 압전소자를 이용해서 공기량을 간접 계측하는 게 우리가 맵센서입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은 당연히 높아지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값은 높아진다. 우리가 튜닝사의 C 튜닝사의 의견은 맞는 답입니다.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A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간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를 사용하는 엔진에서 흡기 매니폴드 조립 시 조임 토크가 약하여 외부로부터 흡기 매니폴드로 유입되었을 경우 엔진의 실제 공연비는 노후화해진다. 조금 앞의 문제에서는 맵센서의 출력값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다시 앞의 문제를 지금 다시 더듬어 보면 앞에는 공기가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소선돼서 공기가 들어가면 웹센서의 출력값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라고 해서 튜닝사는 높아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맞는 답이었었고 근본 문제는 똑같은 지문이 쭉 진행되어 나는데 우리가 조임 토크가 약했을 때 공기가 들어갈 것이잖아요. 공기가 들어갔을 때 혹시 그 신호에 웹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컴퓨터가 제어를 어떻게 해서 배기가스는 연소실 내의 실제 공연비는 이론 공연비는 보통 우리가 14.5대1 또는 14.7대1이죠. 그러면 그건 이론 공연비일 뿐이고 그러면 그 녀석의 신호를 받아서 조금 전에 공기 유량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실제 컴퓨터가 제어하는 실제 공연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A 튜닝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조임 토크가 약화해서 흡기 매니폴드로 공기가 유입되었을 경우에 실제 공연비는 농후하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간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이고요. 외부로부터 공기가 흡기 매니폴드로 유입되었을 경우에 실제 공연비는 농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답을 보기 전에 앞에 장을 잠시 되새겨 보시면 앞에 장과 앞에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앞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 전압이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출력 전압이 높아지면 컴퓨터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연료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동차는 파워풀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조임 토크가 약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컴퓨터는 그 신호가 받아서 앞으로 센서가 주는 값을 가지고 제어만 하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많이 넣어서 실제 공연비는 우리가 농후하여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A 튜닝사의 지문은 A 튜닝사는 정확한 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B 튜닝사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를 사용하는 엔진에서 흡기 매니폴드 조립 시에 조임 토크가 약하여 외부로부터 공기가 흡기 매니폴드 유입되었을 경우 실제 공연비는 농후하여진다라고 한다. 옳으면 0표, 틀리면 X표입니다. 다시 중요한 단어를 보시면 직접 계측하는 겁니다. 그 공기 유량 센서가 직접 검출하는 녀석도 있고 간접 검출하는 센서도 있잖아요. 즉 공기 유량 센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직접 검출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직접 검출하는 게 좋지만 코스트상 간접 계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문에서는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계측은 뭐를 검출하는 거예요? 공기 통로상에 흘러가는 공기 유량을 직접 검출하는 거거든요. 직접 검출하는 녀석은 우리가 에어프로 센서가 주로 어디에 붙어 있나요? 트로틀 밸브 다음에 붙어 있나요? 트로틀 밸브 전에 붙어 있나요?
엔진의 입장에서 봤으면 엔진의 앞에 쪽에서 보면 우리가 흡기 매니폴드가 있고 서지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로틀 밸브가 있고 그 앞쪽에 어디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서 우리 에어클리너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에어클리너 쪽에서 트로틀 밸브를 사이를 봤을 때 보면 에어프로 센서 아니 에어클리너하고 트로틀 밸브 사이의 중간에 직접 검출하는 에어프로 센서가 꽂혀 있잖아요. 즉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라고 말씀하셨고 외부로부터 조임 토크가 흡기 매니폴드 조립 시에 지금 작업을 무엇을 하고 있나요? 흡기 매니폴드 조립을 하고 있잖아요. 흡기 매니폴드 조립 시에 조임 토크가 약하다라고 하면 트로틀 이후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조임이 약하면 외부로부터 공기가 흡기 매니폴드 유입되었을 경우에 실제 공연비는 농후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서 들어가는 녀석은 저기서 들어가는 공기는 공기의 개수는 실제 에어프로 센서는 우리가 계측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는 컴퓨터한테 뭐라고 하나요? 저쪽에서 뒤에서 들어가는 공기는 검출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지나가는 공기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엔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기가 다 들어오지만 100이라는 공기는 들어오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10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짜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들어온 건 90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통로의 값만 컴퓨터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연비는 희박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농후해진다라고 했는데 답은 조금 전에 보시면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X표가 맞고 17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되는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의 종류를 3가지 이상 기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공기 유량을 검출해야 되죠. 자동차 엔진은. 제가 다시 여기서 다른 쪽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그러면 자동차 엔진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솔린, 경유 엔진, LPG 엔진 있잖아요. 자동차 가솔린 엔진, LPG 엔진은 공기 유량 센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센서가 에어프로 센서이거든요. 에어프로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가 받아서 다른 모든 제어를 기본적인 제어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에서는 공기 유량 센서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녀석은 운전자의 의지만 알면 컴퓨터가 유량을 다 제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저하게 말하는 디젤 엔진은 운전자의 의지를 검출하는 센서가 누구예요? 운전자의 의지를 검출하는 센서 우리가 APS이잖아요. 액셀레이터 포지션 센서를 받으면 나머지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디젤 엔진의 엔진 컨트롤러는 연료량을 다 제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디젤 자동차는 에어프로 센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 에어프로 센서가 달려있는 이유는 EGR 가스를 집어넣을 때 낙스라는 녀석을 줄이기 위해서 EGR 가스가 들어갈 때 EGR 가스 들어가는 양을 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젤 자동차 에어프로 센서를 붙여놓습니다. 그 디젤 자동차 에어프로 센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스킬이 높은 챕터를 할 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솔린 자동차의 에어프로 센서 말씀드리면 가솔린 자동차 에어프로 센서는 2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착되는 위치에 따라서 직접 계측과 간접 계측. 간접 계측은 앞에 다른 지문에서 알아보셨듯이 간접 계측은 하는 방법이 가장 유절하게 쓰는 게 우리가 맵 센서이고요. 근본 지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직접 계측의 공기를 검출하는 센서는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직접 계측 공기 유량 센서를 3가지 이상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직접 계측하는 거, 핫 와이어, 핫 필름, 칼만 와류, 배인식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중에 한 3가지만 써 주십시오. 예, 칼만 와류 방식, 핫 필름, 핫 와이어, 배인식 중에서 3가지 써 달라는 겁니다.
써주시면 되고, 다음 지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되는 트로틀 바디를 나타내고 있다. 차량이 운행 중에 트로틀 플랫 부위가 검게 오염된다. 이와 같이 오염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입니다. 우리가 여기 트로틀 플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트로틀 밸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솔린 엔진에서 트로틀 밸브를 이렇게 뽑으시면 호스를, 우리가 플렉시블 호스를 분리하신 다음에 트로틀 밸브를 보시면 트로틀 밸브가 검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오염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블로바이크 가스에 의한 오염입니다. 블로바이크 가스가 우리가 저속인 상태에서는, 엔진이 저속인 상태에서 블로바이크 가스가 사실은 트로틀 밸브를 거쳐서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더 높은, 스킬이 높은 데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엔진에서 블로바이크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린더 블록하고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에는 항상 갭이 존재하고 있고요. 열팽창을 고려한 갭이 있고, 또한 열팽창을 고려한 피스톤의 그 링의 엔드 갭이 있잖아요. 엔드 갭 사이에서 발생되는 블로바이크 가스가 있고, 또한 그 블로바이크 가스가 내려오면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그냥 오일을 우리가 비산하고 있잖아요. 오일의 윤활 방식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렇죠? 엔진에서 보면 각 부위를 어떻게 윤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동차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보시면 윤활 방식 혹시 뭐 있나요? 우리가 압송식이 있고 100% 펌핑해서 압송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를 두지 않고 우리가 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뿌려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는 우리 다 두 가지 비산 압송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압송식이 있고 비산식이 있고. 그런데 자동차는 두 가지를 다 합한 비산 압송식을 하고 있어요. 즉 자동차는 비산 압송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항상 어떻게 엔진이 돌아가면서 크랭크 축의 핀전이나 밸런스 웨이트 쪽이요, 오일이 항상 적셔져요. 적셔서 실린더 라이너 쪽이나 이런 다른 부위를 우리 뿌리거든요. 즉 오일을 비산하는 거거든요. 오일을 비산하다 보니까 오일의 조그마한 존재, 그러니까 오일, 그 녀석을 보고 오일 미스트라고 하는데, 오일 미스트가 블로바이크 가스와 같이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이 블로바이크 가스는 예전에는 우리가 1986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87년 7월 1일 이전에는 자동차가 그냥 블로바이크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시켰습니다. 그만 해도 우리가 좋은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1986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모여서 블로바이크 가스를 대기준으로 방출시키면 이 녀석이 HCl 가스이기 때문에 유해한 가스다, 이걸 배출시키지 말고 엔진을 흡입해야 된다는 게 도쿄의정서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엔진을 흡입하거든요. 그런데 그 흡입하는 가스가 순수하게 연소실에서 압축 가스가, 미싱 가스가 내려온 블로바이크 가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블로바이크 가스 내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산되는 엔진 오일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을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지 않고 흡입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 흡입할 때 사실은 저속인 상태에서는 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엔진에 보면 위에 로커암 있잖아요. 그 로커암을 덮고 있는 로커암 커버 쪽에서 바로 서지 탱크 쪽으로 바로 흡입을 합니다. 저속에서는. 그런데 고속에서는 이 블로바이크 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 호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럼 고속에서는 다시 어느 쪽으로 가는, 우리가 트로틀 바디 앞으로 갑니다. 블로바이크 가스가 양이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서 트로틀 밸브를 거쳐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바이크 가스에 HC도 있을 뿐더러 오일 미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오일이 끈적거리고요. 대기 중에 먼지가 섞여서 지금 지문에 나온 것과 똑같이 우리가 트로틀 밸브는 검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트로틀 부위가 검게 오염되는 것은 주된 원인은 우리가 블로바이크 가스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속 회전 쪽에서 고속 RPM에서 나오는 블로바이크 가스입니다. 저속에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트로틀 플랩을 블로바이크 가스가 트로틀 플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지 탱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되는 트로틀 바디를 나타내고 있다. 트로틀을 불면 검게 오염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기의 통로가 오염되더라도 공전 RPM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장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다시 질문에 물어보는 중요한 단어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통로가 오염되더라도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용자는 공기의 통로가 오염되든지 라이트를 켜든지 오토 트랜스미션을 중립으로 갖다 놓든지 유저가 후진을 하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켜든지 자동차의 RPM은 가지런히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에요. 그렇죠? 즉 엔진의 부하를 줬을 때 엔진의 RPM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뭐 연비에도 영향이 있지만 사용자는 뭐 엔진 RPM이 드롭된다라면 자동차가 덜덜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즉 요즘 자동차는 사용자의 유저가 어떤 엔진의 부하를 변동시키더라도 엔진의 RPM이 공전 상태에서 변화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예로 공기의 통로가 오염이 되더라도 공기의 통로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동차 엔진은 왜냐하면 블로바이크 가스 발생되고 블로바이크 가스는 대기준으로 방출시키면 안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흡입해야 되고 흡입하면 우리가 트로틀 플랩은 대기 중에 먼지와 같이 섞여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기가 오염되더라도 항상 공전 RPM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장치는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공전 속도 조절기죠. 그렇죠? 공전 속도 조절기구를 우리가 ISA,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또는 ISC,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써 주시면 되고요. ISA를 써 주시든지 ISC를 써 주시든지 아니면 공전속도 조절기구를 써 주시든지 아니면 그 ISA에 그냥 앞에 이니셜 말고 풀 스펠링을 써 주셔도 모든 게 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20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파이프 튜닝 시에 흡기 다기관의 직경은 테이프 모양으로 즉 서서히 가늘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테이퍼의 각도가 몇 도 정도로 이루어지면 좋은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알아보셨죠, 그렇죠? 그냥 우리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다기관이고요. 테이프 모양으로 서서히라는 각도를 몇 도로 줬을 때 가장 좋은지 우리 책에서 이제 3에서 5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3에서 5도가 최상입니다. 그런데 3에서 5도로 서서히 가는 경우 우리가 할 때 설치 여러분이 튜닝 하시다가 이게 길이가 좀 좋으면 좋은데 길이가 짧다라고 하면 각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맥시멈 각도는 여러분 절대 15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15도 절대 넘으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각도가 5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15도까지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는 3에서 5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알아봤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대로 앞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질문하여 주시면 최대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 오늘의 문제의 실무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하여 드리면 우리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흡기 다기관의 어떤 여러 종목이 있죠. 그렇죠? 다기관이라든지 VIS, 트로틀 배우 점검하야든지 IS를 혹시 점검하셔야 되고 점검해서 튜닝 사양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작성하신 다음에 어느 녀석이 좋은지 아니면 나는 흡기 매니폴드를 튜닝하겠다 아니면 배기를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배기 매니폴드를 배기 파이프를 하겠다 아니면 배기 매니폴드를 튜닝하겠다라고 해서 항목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선정해 보면 에어프로 센서 배기 매니폴드의 최적화, 에어컨의 최적화하는 어떤 항목을 선정하시고 그러면 튜닝 항목을 설정해서 실행해서 마지막에 다 장착하신 다음에 시험하기 쪽입니다. 우리 시험하기 쪽에서는 조금 스킬이 높은 쪽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좌를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